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신입생이 될 학생들 중에서 정시에 응시한 학생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추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성과 성적에 맞추어서 대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만 내가 가려는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인지, 또 나아가서는 세계에서는 몇 위권 안에 드는 학교인지 한 번쯤은 궁금해지죠.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더가 발표한 2024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요, 국내 1위 대학으로 평가받는 서울대학교가 62위, 국내 연구 중심 대학의 선두주자인 카이스트는 8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면적보다 더 작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의 대학 순위가 관심을 끕니다. 싱가포르 국립대가 19위, 난양 공대가 32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때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벤치마킹하러 왔던 싱가포르 대학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 대학 투자에 있었습니다. 대학교 1년 예산이 우리 대학의 2배가 넘었고요. 총액뿐 아니라 수입 구조에 있어서 보조금이나 연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대학에 비해서 기부금이나 투자 수익 비중이 높았습니다. 소신껏 연구 기반 시설과 연구 분야 육성에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추가 합격을 기다리면서 대학 입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과연 대학 등록금 17년째 동결 소식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 송광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인허가 과정을 두고 순천시의 부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순천시가 순천시 송광면에 허가를 내준 태양광 발전시설이 수년 동안 부실 인허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발전시설 지난 2019년에 순천시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데요. 지난 2022년 1월 감사원으로부터 주민 거주지와 이격거리 300m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민원 제기로 이미 불법 논란이 한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민원인의 감사 청구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발전시설은 발전소 부지에 토지 분할 조치를 통해 시설을 계속 가동해 왔는데, 최근 순천시가 승인한 이 토지 분할 조치에 대해 또다시 불법 인허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의 민원을 제기한 발전소 인근 토지 소유주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순천시가 인허가를 승인한 토지 분할 조치가 이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행정행위였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순천시가 거듭해서 불법 인허가를 승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를 통해 발전소 시설의 부지가 51제곱미터로 분할됐지만 이는 순천시 건축조례 규정인 최소 대지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 분할 대상이 아니고, 이는 순천시가 부적정하게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승인했다고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정리해보면은 순천시가 처음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할 때 300m 거리를 지키지 않은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 이를 바로잡는 행정조치도 또다시 부실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순천시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가 났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발전시설이 주민 거주지와 300m가 떨어지지 않아 불법 인허가 논란이 최초로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불법 인허가 판정이 나오자 순천시는 300m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한 발전소 부지에 대한 토지 분할을 승인했는데, 이번에는 최소 면적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인허가를 내줬다는 판정이 감사원에서 재차 나온 상황입니다.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전남도는 순천시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순천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이격거리 300m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허가 처분을 했고, 2022년 4월에는 해당 부지의 분할 과정에서 순천시가 또다시 부적정하게 인허가를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도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촉구했고 담당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순천시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해당 인허가 사항은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해당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순천시 인허가부서가 발전시설 사업자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해당 인허가 사항에 대해 순천시 담당자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엄격한 법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돼야 할 순천시의 발전시설 관련 허가 민원인데 이 같은 사업이 연속 2번이나 거듭해서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인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후속 조치도 있어야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 지역의 중기협회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광양시 중기협회가 협회 비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관내 토목공사 현장의 공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 성왕동의 도로 확포장 토목공사장에서 중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하고 있는 한 업체가 광양시 중기협회로부터 현장 배차 금지 조치를 당했다며 협회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성왕동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지난 1월 현장에 굴착기를 추가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광양시 중기협회가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차량은 광양시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며 배차 금지를 내려 다른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대체했다며 협회의 부당한 공사 방해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예, 광양시 중기협회가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의 공사 방해 주장에 대해서 광양시 중기협회 입장 있습니까? 네, 중기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의 협회 공사 방해 주장에 대해 광양시 중기협회는 언론을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광양시 중기협회 측은 업체가 장비를 사서 공사를 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데 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특정 업체의 공사 방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 중기협회 측은 공사 현장 배차 금지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현재 협회 장비가 들어가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협회 쪽이라며 특정 회사의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 중기협회와 비협회원 업체 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우려까지 있고 해당 공사 현장의 공사가 지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현장 인근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여수시 보건소가 관내 특정 지역의 즉석 판매 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동일 사업지구의 같은 업종 품목에 대해서 허가와 불허 처분을 동시에 내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네요. 네, 여수시 보건소가 여수시 중앙동 진남상가 일원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신고를 접수받아 인허가를 내줬는데 한 업체에는 영업신고를 받아주고 또 다른 업체에는 영업신고를 불허하면서 이 불허업체로부터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은 업소는 여수시가 진남상과 일원에 딸기, 찹쌀떡 등을 판매하는 특정 업소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허가했는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자신에게는 영업신고를 허가하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비나 월세 손실을 보고 있다며 여수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업종이 동일한 지역에서 여수시에 영업신고를 접수했는데 각각 다른 허가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여수시가 특정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네, 해당 논란에 대해 영업허가를 얻지 못한 업소 측은 여수시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보건소로부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직원의 실수로 영업신고가 허가됐고 한번 허가된 영업허가는 취소가 안 되고 나중에 해당 지역이 영업이 가능한 구역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달라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앞서 순천시의 태양광 발전소의 인허가 업무 처리 논란 전해드렸는데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돼야 될 허가 민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준 없이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허가 민원 담당자 공무원들의 각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보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쉬셨어요? 네, 이번에 연휴가 좀 짧았어요. 네. 짧았지만 아쉬우셨나요? 아니, 항상 아쉽죠. 그래도 뭐 대체 공휴일까지 있었는데 뭐 짧았다고 그렇기는 하기에는 대체 공휴일을 이틀을 줘야지 왜 하루만 주느냐 뭐 이런 원성의 목소리도 자자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 듣는데 지금 본인의 목소리인가 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말이 껴 있어서 주말은 원래 좀 약간 쉬는 날이라는 날이라고. 생각이 맞아. 있으니까 뭔가 한 이틀밖에 네. 안 쉰 것 같은 하루 그런 정도 느낌. 손해 본 느낌이랄까요. 네. 그럴 수는 있죠. 자체 휴강이래. 자체 뭐라고 할까 휴가를 예. 하셔야겠네. 휴가도 뭐 가실 수 있고 뭐 연휴는 연휴인데 오늘이 혹시 두 분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무슨 절기 중에 무슨 날인가 보죠? 잘 모르겠어요. 역시 현실 부부 같은 입춘대길인가요? 오늘 발렌타인데이 아니 발렌타인데이. 야 역시 두 분은 이런 새까맣게 모르고 계셨군요. 우울하네요. 알았어요. 우울한 날이구만. 우울한 날이야. 오늘 발렌타인데이네요. 참.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 물론 좀 고백은 네. 아니지만 그래도 그쵸. 좀 이렇게 주는 또 그런 그러네. 맛이 또 있잖아요. 어우, 또 초콜릿 빨리 같은 만들어내. 건 정말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구경도 못 해봐. 기다리세요. 아직 오늘 오늘- 하루가 다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뭐 또 이렇게 알고 먹는 건 조금 맛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것에 의미 부여 잘 안 하시잖아요. 예, 우울하네요. 항상 우울하죠, 뭐. 알겠습니다. 자 빨리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발렌타인데이였네요. 보겠습니다. 해피 발렌타인이네요. 예. 네. 자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 판결 이제 어떻게 보셨을까 싶은데요. 그 불법 승계 뭐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예. 전부 무죄가 나왔죠. 그랬어요. 뭐 여러 혐의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같이 기소된 13명을 포함해서 이제 14명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뭐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고 또 이 사건에서 조금 핵심이 됐던 것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그 확보했던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재판부가 이제 불법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라고 해서 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무려 한 3,000개가 넘는 증거를 다 배척했다고 해요. 와.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또 그 결과 자체도 이제 뭐 납득을 못하는 이제 반응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 판결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어떻게 좀 뜯어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 뉴스를 우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원에게 전부 무죄가 나왔다라는 건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기도 하고 검찰이 한 방 먹었다라고 볼 한 방 먹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예. 여기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어요. 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뭐 이런 혐의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부정행위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 결국 다 증거 불충분으로 지금 무죄가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근데 예. 판결문 내용을 좀 곰곰이 뜯어 보니까 법원이 이렇게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주요 원인이 법원이 압수 절차를 문제 삼아서 주요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재판에 제출된 자료 중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3,700개에 달한대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냐 없냐는 증거 능력의 문제고 예.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는데 증명력이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이 되면 증거로서 법대에 오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좀 강한 문제고 사실은 이 증거물에서 파생된 어떤 진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야 증거 이렇게 있는데 발뺌할 거냐라고 해서 받아낸 진술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전제가 어차피 틀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한 게 18테라바이트 규모의 와. 백업 서버였대요. 어마어마했네요. 이게 사실은 검찰 수사를 대비해서 공장 바닥이라든지 직원의 집 이런 데 숨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숨긴 직원들은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을 하고 예. 영장을 발부해서 이걸 압수를 했어요. 근데 압수를 했는데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증거인멸의 대상이었으니까 증거인멸죄에
어떤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삼성의 어떤 부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그 선별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인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삼성의 부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선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압수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그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해서 어떤 증거들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좀 내용을 뜯어보면 삼성이 막 우리는 깨끗해서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말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뭔가 삼성이 굉장히 불리한 자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을 수집하는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증거 능력이 부정돼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나온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 실체적인 판단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당연히 항소를 했고 항소심 가서도 이 증거 능력을 부정당한 1심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한 3,700개의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 마냐에 따라서 또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사안이고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겠죠. 그러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화재 판결 정리해보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결정하면서 의사협회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 대한의사협회가 궐기대회를 연다 그래요. 정부는 의료인이 집단행동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 의사 면허 박탈까지도 할 수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공의협회가 좀 쟁점이었는데 집단행동을 자제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 집단사직서 제출, 총파업 등의 갈등의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가상의 꽁트 듣죠. 이쌤 뉴스 들었지? 아니 의대 정원을 뭐 2,000명이나 늘린데 아니 말이 다 되는 소리냐고 이게 아주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아니냐? 아이 송쌤이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맨날 이러려고 의사 됐냐?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게 의사인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다. 누가 그랬어? 의사들 많아져서 일도 좀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말이냐 방구냐.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2,000명이나 뭐 정원 늘린다고 그 애들 뭐 막말로 뭐 다 외과 올 것 같아?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뭐 가겠지. 나라도 그러겠다. 아이 뭐 다 그러겠어.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 쪽으로 의사들을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겠지. 그리고 너도 정형외과 사명감으로 지원했다며. 아니 나 같은 의사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거고 그게 개나 고동이나 뭐 다 의사 된다고 의대 지원하면 뭐 우주선은 누가 만들고 소는 누가 키울 거예요 소는. 이제 의사라는 직업도 사람이 많아지면 뭐 지금의 인기는 아니겠지. 근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걱정하게 생겼냐? 우리도 죽겠구만. 아니 그리고 뭐 한꺼번에 2,000명씩이나 뭐 공부할 여건이나 되겠어? 하긴 뭐 그건 진짜 문제더라. 사람 한 명 늘어나는 게 장난도 아니고 교수도 시설도 많이 부족할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몰라. 그나저나 뭐 파업 얘기도 나오고 심란하다 심란해. 그니까 말이야. 일단 컵라면이나 하나 때리고 시작하자. 여기까지 두 분의 대화에 지금의 상황이 좀 많이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의대 그렇습니다. 그 정원 확대 문제를 바라보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또 의견도 궁금합니다만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의료인 집단행동 의료법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가상의 꽁트를 들으셨는데 찬반 의견이 좀 명확하게 두 분의 대화에 녹아 있었어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우선 찬반 의견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사안이고 좀 갈등이 좀 첨예해지는 양상이어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찬반 양쪽 다 논리들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맞아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고 무조건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은 굉장히 고령화 추세잖아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의료 공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뭐 이제 뭐 양쪽 찬반 양쪽에서 나오는 논리들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 유사한 문제가 법조계에서도 한번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요. 로스쿨 도입할 때부터 맞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그 당시에
원래 사법고시 합격자가 100명, 200명 하던 게 1000명까지 늘어났다가 예.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1500명 이상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매년 1500명 이상씩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가. 그래서 그때도 대한변협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지금 로스쿨 1기가 이제 2003년이니까 9년도 2009년에 2009년. 졸업 2009년이 입학했죠. 1회 뭐 로스쿨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예.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사실은 변호사 수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여전히 법률 시장의 문턱이 높기는 하지만 많이 낮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뭐 변호사 수 늘린다고 서울에만 집중될 것이냐 뭐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당연히 서울에 많아지긴 했죠. 하지만 지방에 그만큼 변호사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고 그래요. 사실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수입료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예전에 아무래도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흐름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뭐 가장 또 그 변호사의 티오가 늘어난 것과 비교가 또 많이 되긴 하더군요. 그렇죠. 의료인들이 의대 정원에 반발하면서 이제 총파업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데 의료법 위반 카드를 꺼내 들었단 말이죠. 이거는 뭐 지난 정부 뭐 이번 정부 뭐 통틀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이제 언급되는 게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의대 정원을 확충을 해야 된다. 예. 늘려야 지금 한 19년 동안 정체돼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공의들이 대대적으로 파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정부가 손을 들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를 반복하지 않겠다. 아주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료법을 들면서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가장 크긴 네, 했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시대의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일단 의료법에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각 그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고 또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뭐 집단으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초래 우려가 있으면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고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러한 의료법 규정을 들어서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뭐 어떤 이제 자격 그러니까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아주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예. 업무 개시 명령, 업무 복귀 명령 이거는 뭐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뭐 동맹유업이라든지 그 화물연대의 파업이라든지 예. 뭐 이런 행위가 국민의 생활이나 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국가가 이들을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사실 예. 이게 94년에 이미 도입이 된 거고 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어떤 화물 운송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의료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예.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 예. 개시 명령, 업무 복귀 명령. 알겠습니다. 2020년 말씀 주셨는데 그때 의사 파업 당시에 진료 개시 명령 기준을 30% 이상 지역 내 진료기관이 휴진할 때로 가이드를 이제 제시했단 말이죠. 이 발동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은 발동하는 기준이 따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부가 그냥 이 정도는 제시할 만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법률 자체에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을 때 예. 또는 아니면은 뭐 정당한 의료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예. 어떤 법률 자체에 특정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2020년에 한번 이런 전력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휴진율이 30%가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을 하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예.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뭐 아직은 뭐 어떤 뭐 몇 퍼센트가 이상 되면은 뭐 발동을 하겠다 이런 말을 아직 한 것은 없고 하여튼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명확한 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하면 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입장을 내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이제 의료법 64조에 보면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이제 1년의 범위에서 그 해당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정 자체는 있고요. 여기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명령, 이제 어떤 그 국민에게 위해를 끼친 것이 초래되거나 아니면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이제 판단이 될 때는 네. 업무에 복귀하거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때 이러한 뭐 개설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명령을 불복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네. 불응하면 의료기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설 자체가 정지되거나 이제 기관은 뭐 이제 허가가 뭐 취소되거나 폐쇄될 네. 수가 있는 거고.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요. 그렇죠. 의료인 개인은 그거에 따라서 그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예. 의료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2023년에 개정돼서 11월부터 시행된 의료법에 따르면 어느 죄인지를 막론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가 취소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연동이 돼 있구나.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 면허, 이거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작년 11월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요. 시행이 됐죠. 사실 그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그 법이 발의됐을 때부터 난리가 났었죠.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통과가 됐고 지금 시행 중인 법입니다. 그럼 지금 면허 취소 사례는 없겠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시죠? 그 지금? 의사가 집단 행동에 참여했다가 뭐 네. 면허가 취소되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없지 않을까? 뭐 근데 시기가 얼마 안 됐으니까. 실제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어요. 면허가 예, 취소된 그러니까 사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정 전에 그 의료법은 예. 의료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네. 형을 받으면 취소가 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한 건 어떤 것을 범죄든. 막론하고 어떤 범죄인지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예. 그것이 교통사고이든 뭐든 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음. 어쨌든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고 예. 이게 예전에도 지금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의약분업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집단으로 이제 의료인들이 반발을 하면서 그 휴업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당시 의사들은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또 나왔던 걸로 또 기억을 해요. 예, 실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이때 이제 이런 파업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했었는데 뭐냐면 노동조합법에 보면은 필수 유지 업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무리 뭐 이렇게 정당한 노동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국민의 안위와 관련이 된 경우에는 이 최소한의 이런 필수 유지는 해야 된다라는 게 근데 이 노동조합법을 의료인의 행위에 적용할 만한 근거는 또 없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의료법에도 필수 유지 행위를 규정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 법이 이제 발의가 됐었죠. 예. 그러니까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파업은 하는데 네. 어느 정도는 좀 남겨놓고 하자 이제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제 예. 하더라도 필수 유지 의료 행위를 규정을 해놓고 예.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지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였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은 게 그 전공의 분들이 사직서를 내거나 수련 병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뭐 투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전공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노동자 중에 한 명이고 뭐 개인이고 본인 자유니까 이거 정부가 뭐 어떻게 사직서는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우선은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면 이거를 뭐 형사처벌을 해서 의사 면허까지 취소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법조계 시각이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직서를 제출하는 걸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수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수리하지 말라고 지금 일단 명령을 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각 병원들에 그 수련의들이 사직서 내도 수리하지 말아라. 예. 라고 일단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은 강한 명령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그 전문의 수련 규정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그 수련이들이 근로자로서 사직을 하겠다는데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게 이게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강한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 상위에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또 헌법에도 있고 근로기준법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헌법 역시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강제 노역을 금지한다 이런 규정이 다 명시돼 있는데 이런 것을 너무 무시하고 내린 명령 아닌가. 이게 예. 만약에 실제로 그런 명령을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고 막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되면 사실 법률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좀 짚어봐야 될 것이고 짚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언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정부가 이거를 하는 방식이 뭐랄까요? 조금 강하게 말하면 약간 폭력적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 이제 병원에다가 다 공지를 하는 거예요. 일괄 공지.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무리 이 어떤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근로할 권리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개인의 그 이제 기본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의료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영역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공통적이시네요. 네,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예. 물론 의협에서 말하는 의대 정원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사실 그냥 일반인의 제가 감정으로 봤을 때 그게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거를 밀어붙이는 방식도 굉장히 좀 이제 강압적인 측면은 있다. 거시기하다라는 거죠. 네. 법리적인 검토를 그러니까 뭐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리하지 마라는 것도 집단 있지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의료법이라든지 전문의 수련 규정 어디를 봐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아라, 사직서를 수리하면 안 된다 이런 금지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 뭐 병원 장에게 그 밑에 있는 근로자분들 관리 좀 잘 하시고 좀 이렇게 하세요. 뭐 수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 좀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관리 뭐 감독에 필요한 내용을 명할 수는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예. 명시적으로 뭐 사직서를 뭐 수리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은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고 사실은 명령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직서를 냈는데 그 사직을 무효라고 보고 그 이후에 너는 사직서를 내도 어차피 계속 의료인이니까 일을 해야 돼. 일 안 했으니까 너 처벌할 거야. 이거 조금 그 대전제가 너무 좀 불안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법률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저희도 시각입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은 될 것 같은데 의협 차원에서도 국민적인 공감, 우리가 왜 의대 정원의 어떤 확대를 반대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공감을 얻어내야 될 것 같고 정부도 의지를 보였잖아요. 네. 어쨌든 규모는 어떤 조정이 되더라도 확대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적대적의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뭐 발표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대화와 타협을 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막 양극으로 가면 결국에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이제 정말로 의료가 행위가 필요한 사람이 선의에 또 그러니까 보게 되잖아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잘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라전 법정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쉽게 진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높은 병원 문턱으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는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언어 소통이 불편한 다문화 가정 또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무료 치과 진료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여수 쌍봉 종합사회복지관과 다문화 복지원 함께는요 임시로 운영되는 작은 치과가 있습니다. 바로 여수 모아치과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보는 진료실인데요. 이 무료 진료지만 제대로 되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과 베드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런 진료 봉사를 통해서 병원 문턱과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이 정기적 검사와 치료로 치아와 구강 질환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사랑 나눔 진료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여수 모아치과병원 오민재 원장 만나보시죠. 예, 병원 홍보성 광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순수 저희 취재에 의해서 찾아낸 이야기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비영리법인 여수 모아치과병원에 17년째 근무하고 있는 주로 보존 파트를 맡고 있는 오민재 원장이라고 합니다. 봉사는 이제 2007년 개원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중점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제 해외 의료 봉사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쌍봉 종합사회복지관 의료 봉사인데요. 이제 2008년부터 해가지고 쌍봉 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가지고 연 6회 노인분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충치치료라든지 스케일링, 의치 수리 등 의료 봉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다문화 복지원 의료 봉사가 있는데 이 경우는 2013년부터 연 6회 결혼 이주 여성 및 다문화 가족들에게 의료 봉사와 구강보건 교육 등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요. 의사소통 어려움은 있지만 눈짓, 몸짓, 치아 상태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따뜻한 나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의료 봉사가 있는데 저희는 의료 취약계층인 보호 외국인들에 대한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 외국인 인권 강화와 국가 이미지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고요. 의료 혜택이 제한되는 도서지역 의료 봉사는 배멀미도 무섭고 이동식 치과 의자에서부터 온갖 재료들까지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들도 더 많지만 배 타고 바다 구경도 하고 섬 구경도 함께 해서 갑니다. 그리고 손죽도, 안도, 화태도, 금오도, 개도 등 도서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여수 지구촌 사랑나눔의 해외 봉사가 있는데 2007년부터 탄자니아와 나이지리아 의료 봉사를 시작으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과 진료한다는 거 어렵지 않으신가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제 필요한 재료 및 장비 등을 가지고 준비해서 가져가야 되니까 도서지역, 출입국 사무소 봉사 등은 어떤 모바일 치과형 체어를 가지고 가서 설치 및 이동이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있고요. 다문화 복지원이나 쌍봉 종합복지관은 저희가 치과 체어 및 필요 장비 등을 시설에 고정적으로 설치해가지고 다른 곳보다는 편하게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지역 봉사는 저희가 이제 여러 해 동안 했고 자주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10년에 여수시와 자매도시인 필리핀 세부로 초청이 돼서 사단법인 여수지구촌 사랑나눔의 소속으로 가게 되었던 해외 의료 봉사입니다. 사단법인 여수지구촌 사랑나눔에는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 2007년에 결성된 사단법인 해외 의료 봉사 단체입니다. 필리핀은 의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간 오지 등 의료의 사각지대가 많은 나라인데 실제로 현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오는 의료 봉사팀을 손꼽아 기다리는 게 현실이고요. 제한적 진료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절실한 의료 혜택이겠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역민 중에서 의료 봉사 중 감사함의 표현으로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주시고 고마움을 여러 번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섬에를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섬에 가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르신들 만났을 때.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세대이고 그러니까 좀 안쓰러운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의료의 사각지대라는 부분도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기도 한데, 이제 그래서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한 곳이구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보람됐던 순간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의료 혜택을 잘 받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는데, 왜냐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정말 평상시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게 왔을 때 되게 크게 이제 감동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절실한 부분인데 또 시간이 안 돼서 어떤 지역적 조건이 안 돼서 못했던 부분인데 그걸 이제 해결해주고 가는 거니까 굉장한 마음으로부터 그런 고마움을 갖고 있던 걸 표현했을 때 많이 좀 보람도 느끼고 기뻤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형편이 안 되거나 그러면 병원을 방문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참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의료의 사각지대이고 또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도 이제 시간도 안 되고 또 여건도 안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참고 있어가지고 이게 만성화돼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또 이런 의료 봉사가 왔을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봉사를 한다는 게 이제 그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보람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그런 걸 한 번씩 갔다 오면 이걸 내가 단기간에 이렇게 몇 번 하고 하는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국가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나 이런 걸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속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병원에서 하는 진료와 또 봉사 현장 가서 하는 진료,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르게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진료와 의료봉사는 행하는 주체와 행위 자체는 동일하지만 접근 방식과 행위의 결과로 인한 교감 정도가 다른데요. 먼저 진료는 정해진 장소에 환자가 알아서 찾아오고 불편을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고 환자에게 증상 해결과 만족을 주는 경제적 활동이 결부되는 과정인데 반해 의료봉사는 의료 혜택이 소외된 지역을 찾아서 방문하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치료를 위주로 처치하고 치료 후에 감사함의 정도에서 느껴지는 바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경제적 활동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봉사가 주는 되게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고 보람을 주는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 경제적 활동이 결합된 진료를 통해 나름 개인적 보람과 유의미성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평생 이렇게만 산다면 치과 의사로서 삶은 개인적이고 제한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의료에서 소외된 계층,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삶이 영위되는 분들에게 개인적 보람이 아닌 사회적 보람을 위해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먼저 손 내밀어 봉사를 행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조금의 보탬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비영리법인 모아치과병원은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미용봉사라든지 목욕봉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갔을 때 이제 느껴지는 게 자기 직업적인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유리함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재능을 이제 완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제가 태어나서 치과 의사로서 그냥 일반적인 삶일 수 있었는데 이거 이제 봉사를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진 재능도 나누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또 함께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분들이 또 웃는 모습이라든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보람 같은 거, 이제 그걸 느끼게 됨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치과 의사로서 내 위치라든가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감을 해가지고 내가 삶을 좀 더 사회적으로 더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2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 위로가 되지 않는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죽음을